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공조는 북한 비핵화 노력의 필수적 요소라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어떤 접근법도 세 나라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19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현재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는 없느냐는 BOE의 질문에 우리가 대북 접근법에 대해 언급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동맹국, 파트너국들과의 긴밀한 조율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을 강조했습니다. As we've spoken about our approach to North Korea and the review we're undertaking now, one of the central tenets, even as we review that approach, is that close coordination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of course, we have two of our closest partners, and in fact, treaty allies in the Indo-Pacific are the South Koreans and the Japanese. 프라이스 대변인은 특히 어떤 대북 접근법도 일본, 한국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하는데 미한일 삼각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We know that any approach to North Korea, one that puts denuclearization at the center, as we plan to do, won't be effective if we are not working in tandem with our Japanese and Korean counterparts.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 한국과의 강력하고 생산적인 삼각관계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세 나라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증진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at I would say is that we value our robust and productive trilateral relationship with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s we work together to promote our shared commitment to freedom,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across the globe. 국무부는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 미한일 3국 공조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북한의 도발보다 한국과 일본이 이견을 보이고 긴밀히 정책 조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과 동맹과의 관계뿐 아니라 동맹 간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 간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18일 한국의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일본의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화상 3자 회의를 통해 만나 북한과 관련한 공통의 도전 과제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방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으로는 북한의 경제를 살리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경제 실패를 자인하고 연초부터 이어진 당대회와 전원회의 등을 통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새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목표는 지속적 경제 상승과 인민 생활의 뚜렷한 개선인데 특히 금속과 화학공업 중시, 원자재 보강으로 인민 소비품 생산 확대를 꼽았습니다. 수치 목표로는 시멘트 800만 톤 생산과 평양시 5만 세대 산림집 건설, 검덕지구 2만 5천 세대 산림집 건설 등 세 가지가 공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경제 계획은 구체적 내용이 없는 부실한 것으로 악화된 경제를 살리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역과 수출, 공장과 기업소 관리 방안이 없으며 구체적인 전력난 해결책 등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But in North Korea, their plan is broken down and then they don't give any details. So 이번 경제 계획은 과거로 후퇴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5년 전인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할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핵 경제 병진 노선과 함께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전력 문제 해결 역량 집중 등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내놓은 경제발전 계획에는 구체적인 해결책들이 보이지 않는 등 자력갱생을 전제로 한 과거의 계획으로 후퇴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자력갱생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좀 다르죠. 그래서 오히려 60년대식의 규모 우선 발전 전략 이쪽으로 회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제발전 5개년 첫 해인데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0.9% 늘리고 경제건설 투자도 0.6%만 늘린 점은 일종의 긴축 정책으로 분석됐습니다. 일종의 긴축 정책을 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긴축 정책이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할 거다 이런 거를 이렇게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중앙TV에 김 위원장이 상기된 얼굴로 간부를 세워놓고 삿대질하는 장면이 나오고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된 김두일 당 경제부장을 경질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 실패 등에 따른 김 위원장의 화풀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력갱생을 내세우며 현상 유지적인 경제 계획을 수립한 배경으로 악순환하고 있는 경제난을 지목했습니다. 또 북한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 해인 올해 자력갱생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장기화하고 국경 봉쇄마저 길어지면서 북한 경제는 갈수록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등 제재 대상국에 결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제재국이 디지털 화폐를 이용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인데 해당 업체는 거래자 정보 확인 절차를 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오택선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이 벌금을 부과한 업체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금융 서비스 업체 비트페이입니다.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은 18일 보도자료에서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에 금융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이 민간 업체에 벌금 50만 7천 달러를 부과했고 이 업체도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트페이 서비스 이용자의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북한과 쿠바, 이란, 수단 등 제재 대상에 오른 국가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제재 대상국과 2,100건이 넘는 거래를 진행했고 거래 액수는 13만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은 그러면서 해당 업체는 거래자 정보 확인 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름과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특히 지난 2017년 11월부터는 사용자의 IP 주소까지 획득했는데도 이들 지역이 제재 대상국에 포함됐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실은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디지털 화폐를 다루는 금융업체가 제재 위반에 연관될 수 있으며 이런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 당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가상화폐 사용을 단속하는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법무부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한 데 이어 같은 날 재무부와 연방수사국 등도 부처 합동으로 북한의 가상화폐를 노린 사이버 위협 경고주의보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일부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는 북한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1년여 동안에만 사이버 해킹을 통해 3억 1,400만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정권이 올해에도 계속 영변 핵시설 단지에 우라늄 농축 공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다시 나왔습니다. 핵 전문가인 프랭크 파비안과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 잭 류 등 3명은 지난 19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롤스 기고에서 지난 1월에서 2월 영변 핵단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통해 독특한 모양의 특수 궤도차들이 우라늄 농축시설에 도착하고 출발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라늄 농축 공장이 동절기 내내 계속 가동 상태에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핵단지 내 5메가와트급 원자로는 주변에 차량이 계속 관측되지만 가동이 재개됐다는 조짐은 드러내지 않았고 실험용 경수로 역시 주목할 만한 활동은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한국 통일부에 제출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북 전단 금지법이 규정한 금지 행동과 관련해 북한으로 보낼 수 없는 금지 물품 규정 문구가 불특정하고 명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
국제 인권 표준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안보를 위해 표현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지만 법 내용이 판문점 선언 내용보다도 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한국과 북한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것은 확성기 방송과 군사 분계선 주변 지역 전단 살포 중단이었는데 법에는 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과 북한 인권단체가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탈북민들과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 물망초는 22일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이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탈북자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북한 내 총체적 참상을 생각하면 빙산의 일각만을 겨우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도 탈북민들의 증언을 거짓말인 양 해외 언론에 발언한 건 자유를 찾아온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의 발언과 인식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반역 행위이자 탈북민들에 대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는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와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들의 증언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귀중한 기록이란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이 장관은 탈북민들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란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이인영 장관은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 발간과 관련해 북한 인권에 대한 기록이 실제로 그런 것인지 탈북민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들이 부족하다고 말했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